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렴. 기적의 태극기공, 사지마비 아들의 부활 일부, 프롤로그, 침묵 속의 울림.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70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기이한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한 CEO, 코로나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판정, 가족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장 행복했던 그 시절,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70평대 아파트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따뜻하게 걸려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안경을 벗었다 쓰며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또 신문에 났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신문 경제면 한쪽에는 업계 최연소 CEO, 연 매출 100억 달성, 이라는 기사와 함께 아들 준호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며느리와도 금슬이 좋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이번에 대기업이랑 계약 성사됐어요. 이제 정말 회사가 안정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몸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단다. 괜찮아요. 엄마, 전 아직 젊잖아요. 이번 계약만 잘 마무리하면 정말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집니다. 이 순간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나누는 마지막 행복한 아침 식사가 될 줄은, 그리고 1년 후 이 가정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이장 운명의 날,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밤늦은 회식, 마스크를 쓰고는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여보,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 아내 수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잘 됐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아, 그리고 미안한데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또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조심해야 하는데. 괜찮아, 조심하고 있어. 내일 봐.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저녁, 준호는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그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장 죽음의 문턱에서
삼성병원 응급실. 환자 산소 포화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준비, 빨리.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집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입니다. 즉시 격리병동으로 옮기세요.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먹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중환자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3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35일. 어머니는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고 면회 시간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정신 차려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많잖니? 엄마한테 효도도 더 해야지. 안 그래?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4장 첫 번째 비극. 4월 20일 새벽 3시.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보호자분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들 걱정에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던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결국 그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안 돼요. 어머니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고 남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 코로나 시국이라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먼저 가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기적처럼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오장 깨어났지만 환자분, 저 보이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심지어 고개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이 왔습니다. 길랭발에 증후군이 동반되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사지마비요? 그럼 완치는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이 상태로 지내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고쳐줄게. 반드시 낫게 해줄게.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6장 무너지는 가정. 5월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퇴원했지만 스문의 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만 이동할 수 있었고 식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아들을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떠먹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주고 그러던 중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와도 될까요? 그래라.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다 3일, 일주일,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된 문자. 오늘 저녁 언제 만나? 보고 싶어. 낯선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실장 배신. 6월 어느 날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준호 오빠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준호가 저렇게 아픈데. 바로 그거예요. 준호 오빠는 평생 저래요. 저는 평생 간병인으로 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너,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재산분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지분, 아파트 예금. 법적으로 절반은 제 거예요. 어머니가 서명해 주시면 빨리 정리할게요. 내가 감히.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해요. 어머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준호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팔짱 절망의 나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법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50%, 아파트, 예금 계좌의 절반, 모든 것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재산으로 아들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의사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침, 뜸, 한약,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도 시도했습니다. 이 약은 북한에서 밀수입한 거예요. 사지마비 환자가 이걸로 완치됐어요. 2천만 원을 주고 산 약은 그냥 한약재를 섞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최신 줄기세포 치료가 있어요. 비용은 1억 원 정도.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 새로운 치료법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또 다시 1억 원. 또 다시 실패.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장 마지막 희망. 2021년 10월. 어머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준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1년 반의 재활치료로 겨우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포기 못한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밤새도록 검색하고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비밀 클리닉, 불치병 치료 100% 성공. 설마. 이것도 사기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우한의 허름한 건물 지하,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치료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 남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건넸습니다. 3개월 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적했고 클리닉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잔액 13만 2,450원. 2년간 쓴 돈 약 8억 원. 집장 원룸의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70평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10평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팔았습니다. 수동 휠체어로 바꿨습니다.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작은 부엌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아요.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옆방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아들을 둬서. 그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11장 결심. 2022년 1월 추운 겨울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고문일 뿐이라고. 준호야, 어머니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엄마. 무슨. 우리 이제 그만 쉬자. 응?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알아챘습니다. 엄마. 설마.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어머니는 준호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야. 아주 좋은 곳. 12장 지리산으로 새벽 5시 어머니와 준호는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3시간 동안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천왕봉 근처의 한 절벽,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쁜 곳이지. 엄마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자주 왔던 곳이야. 어머니는 준호의 휠체어를 절벽 가장자리로 밀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괜찮아. 엄마가 같이 갈 거야. 무섭지 않아. 어머니가 휠체어 뒤에서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이제 편히 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렴.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두 사람은 함께 떨어졌습니다. 폭포 소리가 그들의 비명을 삼켰습니다. 13장 동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똑, 똑, 똑.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가 보입니다. 많이 반매훔. 낮고 깊은 연불 소리가 들립니다. 한 노승이 촛불 앞에 앉아 연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와 준호, 죽은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노승이 중얼거립니다. 이 인연을 어찌 외면하겠는가? 노승의 손이 준호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태극의 기운이 아직 살아있구나. 불쌍한 것. 그는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14장 깨어남. 준호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도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동굴이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노승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스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라. 그럼 우리가 죽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라. 내가 너희를 살렸느니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분명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맞느니라. 하지만 이 늙은이가 너희를 건져냈지. 노승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의 병,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절망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의술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느니라. 다른 방법이요? 태극기공이니라. 에필로그 희망의 불씨, 태극기공,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수련법,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3000년 전 단군왕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의 비전이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하나로 합쳐 생명력을 되살리는 수련법이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것이니라. 최소 3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느니라.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니라. 어머니가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노승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게. 내가 도울 것이니라. 하지만 노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니라. 너희 모자의 의지와 인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느니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동굴 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과연 태극기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험난한 수련의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노승이 숨기고 있는 태극기공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